지난달 27일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뭐 이런 전승절 기념을 네. 하면서 연 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중국하고 러시아 대표가 참석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음, 뭐 여러 일정을 소화했는데 특히 네. 무기도 함께 보고 네. 김정은 위원장과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네, 며칠이 지났으니까 또 우리 언론에서도 또 전문가들도 많이 분석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비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종우 기자께서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네. 제가 그 비어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다. 네. 이게 이제 열병식 중에서 좀 특이한 사항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중국은 그동안 이번까지 포함해가지고 중국은 4차례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참석한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국방장관이 참석하지 국방장관이 않습니까? 갔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상무위원급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급이라면은 이제 시진핑의 뭐 측근들 또는 뭐 서열로 말하자면은 공산당 상무위원이 7명인가 8명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최소 서열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네. 참석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대표로 온 사람은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회 부의장격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의 중국의 그 정치위원이긴 합니다만은 서열이 한 150위 안에 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국방성하고는 일단은 좀 급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이 참석해서 열병식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 옆에 좌우로 네. 러시아하고 중국 대표단이 서 있다는 것 장면 자체가 네. 굉장히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북한이 그런 모습들을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모습. 북중로 모습이죠. 네. 북중로 모습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하. 5개 상임이사 국가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리 5개 상임이사 국가들 중에 2개 국가들하고 북한이 열병식 행사를 같이 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던 열병식 행사에 북한이 지금까지 네. 개발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온갖 무기들을 다 동원시킨 거였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KN-23, 24, 25 이런 어떤 한 500km, 600km 나가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도 개발을 열병식에서 보여줬고 네. 600mm 대구경포도 보여줬고 그리고 화성 15호, 화성 17호, 화성 18호 이런 뭐 사정거리 약 12,000, 15,000km 나가는 미국 본토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 핵 미사일들도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 중국과 러시아가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갔다는 메시지를 북한이 연출하고자 하는 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치 국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대치 국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커플링에서 네. 이제 디리스킹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완전한 그 차단과 봉쇄에서부터 이제는 디리스킹으로 어떤 위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미국 또 유럽연합 일본 모두 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그 입장하에서 탈중국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버스 지나간 뒤에 지금 손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는 이렇게 지금 중국하고 관계에서 협력하고 경쟁하겠다고 구도가 바뀌는 상황인데 그래서 세계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인데 한반도에서는 북중러 한미일 네. 이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한반도에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가서 뭐 여러 장관들도 가고 일본에서도 뭐 민간 네. 경제인들이 가가지고 중국 뭐 정부 사람들 만나고 네, 이렇게 따로따로 중국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한미일 정상 회의가 18일에 네.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결국 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것 같은데 네.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잘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봉에 서가지고 네. 중국을 향해서 사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네.
뭔가 탈중국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각각 개별 나라로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또 안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구도를 보면은 북중러 네, 한미일 느낌이고 그렇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적인 어떤 네. 흐름은 중국과의 협력하고 경제하고 경쟁하겠다는 구도로 가지만 한반도에서는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또 집중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런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반도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과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미일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는 거리를 두고 북한하고는 거리를 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고립이 되는 당연히 건가요? 예, 진영 간의 대결의 어떤 정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음, 북한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도 그렇게 북중러 삼각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국방상이 와가지고 네. 이제 북한의 매체들이 보도한 것들을 보면은 러시아 국방상에 대해서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속도에 말해가지고 뭐 최고의 대우를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혹시나 북한이 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그 군사적 협력, 무기 지원 같은 걸 하지 않나 지금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네. 근데 러시아를 이제 지원한다, 무기 지원을 그렇죠. 한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어떤 언론과 어떤 전문가도 주목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의 친서 내용 중에요.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지지 얘기입니다. 표명. 예, 그러니까 네. 같은 편이다. 지원을 했다 이러진 않습니다. 네. 지지 지지를 표명. 표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무기 지원을 했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표현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전쟁 때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가지고 한국 전쟁에서 혈맹 관계를 유지했던 어떤 그 피해 관계이다. 이런 뉴스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오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는 탈냉전 이후에 러시아의 문서들이 일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뭐 러시아 공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거를 또 확인한 거죠. 사실상 이제 러시아 그 공군이 당 소련이었죠. 소련 공군이 1950년도 네. 11월 경부터 소련 공군이 전투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하고 미국하고 함경북도 일대에서 평안북도 일대에서 공중에서 소련의 미그 15기하고 그러니까 소련의 최첨단 제트기입니다. 미그 15기하고 미국의 F-85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국의 최첨단 당시 시점의 최첨단 제트기입니다. 이 두 제트기가 공중전을 벌인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군사 그 무기 체계라는 측면에서 흥미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잠시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제트기는 전투기로서 제트 엔진을 이용한 그 제트기는 네. 독일이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개발했는데 그런데 독일이 그 제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이 패전해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그 독일의 제트기 기술과 설계도를 다 가지고 똑같이 생산을 한 겁니다. 아, 그 일랑선 쌍둥이 같은 그래요.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그 미그 15기하고 네. 소련의 미그 15기하고 미국의 F-85 제트 전투기입니다. 근데 그 전투기가 한국 전쟁에서 평안북도 상공에서 전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투기가 서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두 개 모형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근데 두 개 모형이 전부 다 독일 카피한 거기 때문에 아하. 두 개 모형이 너무 닮았다. 뭐 미국의 F-85가 조금 더 규격이 조금 더 컸을 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압록강 이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또 이 국제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을 염려해가지고 압록강 이북으로 넘어가진 않고 또 소련의 그 미그 15도 압록강에서 중국군에 대한 공중 지원 이상을 해가지고
청천강 이남으로까지 내려오지 않고 음. 만약에 또 청천강 이남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확정이 미국의 되니까요.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확전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 소련이 한국 전쟁 때 그 공군을 참전시켰던 것은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을 공중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제 참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탈영전 이후에 계속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네. 소련은 그 당시에 미국하고 확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전투기 모양도 미국의 모양도 뭐 북한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북한 군복 입고 중국 군복 입고 이런 식으로 참전하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감췄군요. 그렇죠. 그래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네. 그게 나중에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이미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 이번에 얘기를 친서에다가 이렇게 그, 얘기했네요. 예. 한국 전쟁 당시 옛 소련군이 적의 패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전후의 역사적 경험이 양국의 정치, 경제, 안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그 제트 전투기, 그러니까 네. 미국 15기를 이제 참전시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예. 강조를 했어요. 이거.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북한도 우리를 좀 도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적의 패배에 기여 좀 예. 해라.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푸틴 대통령의 친서에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북한이 전승절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열병식에서 그런 온갖 그 무기들을 다 그래요. 지금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번에 그 군사 무기 전시회를 떼가지고 네. 거기에 그 러시아의 국방장관을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해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이 그동안에 개발한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에 대해서 네. 직접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군사 강국이라는 거를 러시아나 중국에게 계속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국 전쟁 때 푸틴 대통령 말대로 뭐 북한 이게 뭐 적의 패배 여기에 뭐 소련이 기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그렇게 군사 강국이면은 뭔가 너네들도 우리가 과거에 도와줬으니까 네. 너네 도와라 이 메시지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의 이 문구가 말하는 게 뭔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좀 심상치 않는 심상치 않다.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전장에서 네. 북한의 무기가 네.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지금 뭐 나오고 현재까지는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협력들을 강화해 나갈 그런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화되면은 거기에 북한은 대응하기 위해서 북중러 삼각관계를 강화해야 그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북한도. 2021년에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약간의 어떤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세는 계속 지금 진영 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중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군사 협력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거기에 일정한 군사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른바 이제 중동 전쟁에서 북한의 공군이 거기에 참전해서 공군 비행사 10여 명이 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이집트가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북한이 그 이후에 그 스카드 미사일을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기술 지원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만들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네. 그런 계기로 삼았었습니다. 예,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협력이 어떤 수준이 될지 네.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북한이 입 닫고 입 씻고 남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뭔가 좀 동북아 정세가 또 특히 한반도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네. 심상치 않네요. 네. 이 상황 자체가. 자, 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거기 정상회의 이것도 18일 예정돼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오늘 이제 10시가 넘어서
등장을 했는데 8월 첫째 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 포인트 내려갔네요. 네. 긍정률이 33%, 부정이 5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좀 팍팍 올라졌으면 40%대도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지율은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잘하고 있다. 여기 응답 중에 22%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이유가 외교가 제일 1등이었고 네.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가 1등이었다. 이거 참 저희가 오늘도 외교 안보 얘기를 좀 네. 했지만은 지지층과 또 부정층 지지하지 않는다 네. 이 층에서 각각 외교를 네. 큰 이유로 뽑고 있어서 참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다자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의 국가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어떤 신장시키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하거나 순방 네. 외교를 하거나 정상 외교를 하게 될 경우는 지지율 항상 올라가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플러스 요인.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지지율 올라가는 거는 그냥 기본 점수입니다.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외교를 제일 못한다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 쌍둥이 현상이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친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떨어지더라고요. G7 이후에 G7일 때 정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G7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G7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또 히로시마 평화공원도 뭐 그렇죠. 참배하고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올렸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평론가들은 뭐 말하기 좋아하는 평론가들은 그렇게 그래서 말하지 얘기했었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반대로 또 일본의 우익들은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어떨까? 또 그때 걱정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서 일본 우익들이 걱정한다는 그런 보도가 한일 나왔습니다. 관계가 좀 잘 네.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본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양쪽이 한일 정상이 동시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외교적 퍼포먼스라는 거는 지지율을 순식간에 가장 올릴 수 있는 좋은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들어서 국제 정세에서 본다면은 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 18일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네. 대통령의 별장이고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사다트 대통령하고 백인 이스라엘 수사하고 같이 네.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가지고 오랜 숙적이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약을 맺었던 평화 조약을 체결했던 그렇죠. 그런 유명한 역사적인 곳이죠. 장소입니다. 그럼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대통령 인기가 뭐 그렇죠 뭐 표적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 인기가 없는 예. 대통령들. 그러면은 이제 뭐겠습니까? 그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한반의 액을 만회하겠다는. 아하.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그 동맹 수준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지지율도 올리고 그렇죠.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미일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미일 핵 협의 그룹은 원래 작년 말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또는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논의를 했냐면은 작년 말부터 한미일 사이에 확장된 핵 협의체를 만들자 그런 논의들을 미일 사이에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여론에서도 또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도 계속 아시아 핵 협의구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먼저 한미일 핵 협의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을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올해 3월달에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미일 삼국 간의 핵 협의구를 만든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워싱턴 선언 때문에 한미 핵 협의구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 조치로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핵 협의에 관련된 그런 강화된 억제 회의체, 상설적 회의체를 또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를 지금 한미는 동맹인데 네. 한일은 동맹이 아닌데 한미일 삼자 삼각
군사 동맹이라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를 통해 가지고 그 군사 동맹 수준으로 이제 격상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양념을 또 많이 만들 겁니다. 음,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또 한반도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대결의 무대가 되는 게 한반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 또 장관들이 다 가서 또 화해 제치를 내밀고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중국, 일본, 중국 간에는 직접적인 어떤 대일과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강화되어 나가는 것과 북중러 삼각 군사 협력이 강화되어 나가는 것과 그 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매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무더위 이 폭염 속에서 시달리고 있지만은 8월 말은 무더위와 폭염 못지않는 그런 어떤 군사적 위기 상황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8월 21일부터는 또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예정돼 있죠. 자유의 방패 훈련을 정이네요.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하고 네. 이 훈련을 하면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반응을 할 네, 겁니다.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 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뭐 남북한이 지금 현재 분단돼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서로 튼튼한 안보를 추구하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신뢰 구축을 하고 네. 또 긴장완을 해 나가는 노력들을 병행해 가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과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 간에도 완전 단절돼 있고 네. 동북아 정세도 한반도를 그러니까요. 정점으로 해가지고 한중일 예. 북중러가 대결하게 돼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월 말은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한미일 자유방패 군사훈련 하고 네. 북한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또 하겠죠.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도 또 당연히 지원할 그러니까요. 거고요.